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종영입니다. 저는 이제 경남 마산에서 나고 자라서요. 사실 거창이랑은 크게 인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거창고등학교로 갔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거창에 온 건데요. 그래도 첫눈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라는 게 설레임도 있지만 사실 그 막연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선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 중3 예비 고1들부터 이제 교육과정 수능 체제가 많이 변하죠. 특히나 수학 과목에 있어서 변화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지금 내가 고등학교 입학까지 3개월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효율적일까? 수준별로 학습법도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BS에서 추천하는 강좌들, 커리큘럼 그리고 EBS 활용법까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게 제일 고민이실까요? 지금은 아마 그래도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거창에는 사실 많은 특목고들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같은 특목고들과 그리고 일반고 사이에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사고 같은 곳이 일반고보다 다소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경쟁 상대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이 갖는 학연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반면에 사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3년 동안 한다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들어온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교 1, 2등 학생들과 딱 마주쳤을 때 사실 우리 아이가 받는 부담감, 스트레스라는 게 엄청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일반고는 어쩌면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쟁 상대라고 하는 좋은 라이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신 성적을 따고 수시로 대학을 가기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건 또 아이의 성향과 뭐 여러 가지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고를 진학하면 대입에 마냥 불리하냐라고 따지면요. 그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갈수록 수시라는 것이 수시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학교 안에서의 경쟁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일반고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보다 당연히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지금 이제 내년에 내년에 고2, 내년에 고3, 고2, 고1들은 사실 각기 다른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나 수학 과목에 있어서 좀 변화가 크죠. 그래서 수학을 현 고2와 현 고1과 그리고 이제 현 예비 고1들, 현 중3들 전부 다 다른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제 중3 그리고 예비 고1이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수학 1과 수학 2는 전부 다 치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택 과목 중에서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부담이 적어서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아마 확률과 통계에 가장 많은 학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을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특히나 미적분의 선택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과목명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끝에 이제 현 고2들을 보면요. 가형, 나형 할 것 없이 전부 다 미적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제 현 고1이나 예비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형의 미적분
없죠. 여기에도 보면 사실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선배들에 비해서 미적분에서 공부하는 그 학업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과목명이 바뀌어서 혼동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수학 2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1의 내용의 다수가 수학 2로 들어와 있고요. 저기 이제 미적분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미적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미적분을 수학 2에서 심화 미적분을 이제 미적분이란 과목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의 수학에 있어서 변화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문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을 해서 듣고 싶은 과목들을 이제 신청해서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 2과목과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 딱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 사실 문과와 이과가 나뉘어 있을 때는 성적 산출을 학교에서 따로 해요. 근데 이제는 문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같은 교과를 한 학년이 전체와 경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내가 수학이 싫어 혹은 인문학적 소양이 좀 뛰어나서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수학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기는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2학년 1학기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이제 수포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일선 학교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미적분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하면요. 사실 이렇게 옆에 보면 몸 좋은 친구가 딱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좋게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단도 조절해야 될 겁니다. 사실 저렇게 하면 몸이 좋아질 거야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구나 알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한다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사실 머릿속에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단시간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몸은 사실 내가 한 달, 2달 하면 좋아지는 것들이 조금은 보여요. 근데 머릿속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달, 2달 해도요 변하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초조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좀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요령을 찾게끔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해요. 그냥 정말 겉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처럼 좋은 몸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도 저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저건 학생만 그러냐 그러면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학부모님들도 똑같거든요. 초조하죠. 사실 옆에 전교 1등이 다니는 학원 보내고 싶고 전교 1등이 푸는 문제집 풀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도 전교 1등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저 몸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정말 저 사람처럼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운동을 내가 따라 한다고 해서 나도 저런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도 처음엔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몸도 근력도 점점 쌓여가고 운동량도 늘어난 거겠죠. 근데 그걸 지금 보면서 나도 똑같이 따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건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옆에 사람이 수학을 잘해.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원을 다니고 그 문제집을 풀어서 잘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것들이 내공이 쌓여서 그 문제집도 풀어낼 수 있어지고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냥 어려운 문제만을 많이 푸는 것, 문제만 많이 푸는 것, 그게 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기초를 쌓아가고 내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조금씩 수학적인 실력이 뛰어나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공부가요 조금 막막합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범위도 적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냥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따라 쓰고 계속 읽고 하다 보면 외우다시피 공부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소위 말하는 양측이라고 하죠. 많은 문제만 풀어내도요 성적이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혼자 공부하던 습관이 잘 들지 않은 친구들은 그게 굉장히 막막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지. 이게 물에 내가 빠졌을 때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수영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남들보다 수영을 빨리 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그런 요령들을 익히는 게 정답은 아닐 거거든요. 우선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수영을 하고 그리고 헤엄을 하고 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저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그냥 물에서 놀다가 보면 나중에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저 구명조끼가 없어도 헤엄칠 수 있어집니다. 그럼 분명히 처음에 요령만 익혔던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물에 대해서 익숙할 거예요. 수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 푸는 것보다는요, 그냥 많이 읽어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나 지금 고1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약 1000일인데요. 하루에 10문제씩만 풀어도 수학은 10,000문제가 되고 하루에 20문제씩만 풀어도 20,000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수학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남아있는 3개월 정도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흔히 요플레 같은 걸 먹으면 껍질을 핥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그런 경우예요. 그냥 다들 겉만 핥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대치동 키드라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 중학교 때 뭐 미적분까지 고3 때까지 전부 다 보고 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깊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또 그렇게 마냥 깊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선행을 3번 했어요. 나는 선행을 1번밖에 하지 않았어. 괜찮습니다. 제대로 1번 하는 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해야 될까? 제가 생각했을 땐 뭐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1번 하는 것과 3번 하는 것 그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1번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 보는 것보다는 1번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은 딱 1번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혹은 1학년 1학기 과정 정도만 겨울방학 동안 잘 정리하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 시간이 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학교 때 복습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이요,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기본 예제들은 잘 풀리는데 응용 문제가 안 풀려요. 그게 고등학교에 오면 다 겪는, 누구나 경험하는 시기예요. 근데 저런 부분들이, 저런 일들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를 보면요, 요즘은 시중에 굉장히 개념이 잘 적혀 있는 개념서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념서는 일반적으로 두꺼워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개념서를 읽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처음 공부할 때도 택하는 건요, 유형별 문제집이에요. 그냥 어떤 한 유형을 실어놓고 그 유형이랑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내고, 한 유형을 실어놓고 그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내고, 그럼 첫 문제는 잘 안 풀리죠. 근데 밑에 문제들을 풀고 맞추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그 훈련한 거죠. 그냥 똑같은 문제의 숫자만 바뀐 걸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풀리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뭘까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개념은 모르고 공식만 아는데, 이게 내가 공식을 아는 걸 개념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더래. 근데 그건 내가 정작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유도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응용된 문제에서는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공부 습관들을 출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네 공식만 알고 있지? 그럼 이건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네 개념을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바꾸어서 물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걸?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당연히 많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도 그냥 펜을 놓고 소설책 읽듯이 읽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학도 읽으면서 공부하자. 수학도 읽으면서 공부하자. 수학도 읽는 겁니다.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펜을 놓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는 거예요. 그 한 줄과 한 줄 사이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고 내가 문제만 많이 푼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공부해서 상위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집보다는 당연히 교과서와 개념서를 먼저 읽으셔야 되고요. 사실 시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매달려서 쓰는 교재는 당연히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만큼 잘 쓰여진 교재들도 없고요. 교과서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투자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교재도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은요, 보통 작년 걸 짜집기해서 올해 또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2명, 3명의 선생님들만이 그냥 집중해서 책을 쓰기도 해요. 근데 교과서는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뭐 매달리고 교수님들도 검수를 하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교과서를 읽지 않고도 문제를 푸니까 나중에 수능을 잘 친 학생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럼 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봐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개념을 모른 채로 문제를 푸는 건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건 개념을 알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정답만 확인하는 채점은 NO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요, 해설지를 보는 게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처럼 해설지를 절대 보지 말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고민하라고 하지만, 물론 그러면 뛰어난 수학자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수학자가 되려고 하는 수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탁월한 학생들은요,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10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학생들은요,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고민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한 문제에 오로지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고민하다가 딴 걸 생각하고 다른 것을 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한 20분, 30분, 이것도 사실 길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고민하고 나면요, 뒤를 보는 겁니다. 근데 볼 때 제발 정답만 보고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그 정답 체크하는 게 중요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10문제를 풀어서 몇 문제를 맞춰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설지에 적혀있는 한 줄 한 줄 한 줄을 그냥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가 똑같이 적어보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요, 객관식 문제에서 변별력이 있진 않아요. 객관식 문제는요, 잘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찍기 실력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등급을 잘 받고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나 수행 평가라는 것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실 때도요, 한 줄 한 줄 적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읽어보시고,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는 한 줄 한 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한다가 아니라 덮고 나서 내가 직접 적을 수 있나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고 나면요, 세 번째는 이게 좀 특이하죠.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많이 설명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도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했니? 아니면 오늘 시험 몇 점 맞았니가 아니라 그냥 어떤 걸 배웠는지를 학생의 입으로 이야기해 보게끔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이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가고, 그리고 서울에서 가외들을 해요. 그 가외를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지금 수능 치면 더 수능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한번 다시 쳐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학생들이 계속 꾸준히 문제를 풀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이 더 뛰어나진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때 시험을 본다고 해서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도 학생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뭘까? 아, 내가 고등학교 때 1등급, 2등급 받고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지만 내가 그때 개념을 미처 모르고 문제만 풀었던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가외하면서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면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 나는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정작 그 안의 의미를 몰랐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에도 계속 혼자서 설명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서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왜 이렇게 나는 접근을 해서 풀어냈는지가 내 표현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게 개념 학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거죠. 이게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은요, 이 개념 다음에 이 개념이 왜 나온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개념 다음에 이 개념이 왜 나온지를 모릅니다. 정말 잘 짜여진 교과서에 그 순서가 왜 그렇게 맺혀져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단원 따로 공부하고, 이 단원 따로 공부하고, 이 단원 따로 공부하고, 여기에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서로 연관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아, 이걸 배우고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구나. 얘를 배우고 다음에 이걸 배우는 거구나.
처음에 2차 방정식을 풀 때에도 근해 공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근해 공식 나중에 다 외우죠. 사실 졸업한 지 20년 30년이 된 학부모님들도요 근해 공식을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근해 공식이 왜 나온 건지, 근해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2학년 3학년 학생들도요 근해 공식 맨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왜 나온 거니, 어떻게 나온 거니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개념들 사이에 연관고리가 보이면요 그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백지를 주어도 단원명들을 적어낼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 우선은 처음에는 개념들이 잘 맺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원명들을 한번 쭉 다 적어보고요, 거기 안에 개념들을 쭉 한번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적어보고 나면 그 흐름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배웠던 양들을 사실 1년에 배웠던 양들이 A4 한 장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배웠던 거 다 적어도요 3장밖에 안 나올 겁니다. 개념을 자세히 적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념의 타이틀 정도만 쭉 적어보면요 3장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3장을 계속 읽으면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겁니다. 문제 푸는 것보다는요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은 들죠.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수준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전교 1등인 옆집 아이와 그리고 중간쯤 하는 우리 집 아이와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또 다른 옆집 아이가 똑같은 공부법을 가지고 가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준별로 조금은 그래도 방향들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학에 있어서 공부법이지만 사실 뭐 여러 과목들의 공부를 하는 학습법의 본질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영어도 국어도 탐구도 이런 식으로 좀 공부 방법을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방향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상위 10%인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당장 문제풀이의 양이나 진도에 전혀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암산이라는 게 빠른 게 초등학생들은 암산이 빠르고 계산 능력이 뛰어나면 수학을 산수를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더 이상 계산 속도가 빠른 것을 가지고 수학을 잘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중에 3월달 이후에 푸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은 남아있는 3개월 12월과 1월과 2월 100일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개념 공부를 좀 다른 학생들보다 깊이 있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실 교과서 한번 읽고 기본 개념서 한번 읽고 또 심화 개념서 한번 읽고 개념서들을 여러 번 읽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와 서술형 문항,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곳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한 줄 한 줄을 전부 다 적어보는 것들이 필요한 수준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분명히 고등학교에 가서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만 하면요 분명히 그 이후부터 잘해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생겨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르네, 다른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게 쉽지 않네 라는 벽에 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1학년 내용을 한번 봤다고 해서 2학년 내용까지 욕심을 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시간이 가능한 한 많이 1학년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우선은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건 성적표에 적힌 그 숫자 몇 개가 갖는 가치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선행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한 줄 한 줄씩 다 적어보는 연습들을 하는 게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위권인 학생들은 이제 10%부터 30%로 제가 끊었어요. 사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의 편차가 굉장히 큰 집단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에는 내가 노력만 하고 그리고 정해진 범위들만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 능력이 탁월한 학생과 수학 능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같은 퍼센트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요, 이 부류의 학생들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 학생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약간씩은 있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건 전교 1등을 굉장히 많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최상위권 아까 말했던 10% 안에 있는 학생들의 공부법을 많이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런 키에는 사실 수준차가 조금 있어요. 10%인 학생들과 30%에 있는 학생들은 수준차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제집이나 학원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선 한 달 정도는 중3 때 우선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중3 때 복습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1학기 내용은요, 사실 중3 내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내용들, 특히나 도형 쪽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식을 다루는 것들은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많이 해요. 근데 도형은 더 이상 다루지 않습니다. 아, 너네 중학교 때 도형 다 배웠잖아. 그럼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요. 근데 중학교 때 도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도형들 성질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도 최상위권이 되려면 당연히 한 줄 한 줄씩 적어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한 가지가 수업 들은 걸 내가 공부했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1시간 들었어. 아니면 학원이나 뭐 인강으로 내가 수업을 몇 시간 들었어. 그럼 나는 오늘 수학을 2시간, 3시간 공부했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남들이 푸는 걸 보고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뭐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하는 걸 100번 본다고 해서 못 따라할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걸 내 몸이 받아들이게 습득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남들에게 배운 것들 그 이상으로 내가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긴 하지만 치열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향 자체가 거의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수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좋아. 나는 하면 정말 잘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요, 사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어요. 또 한 학생들은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없나 봐. 난 남들보다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사실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혹시 수학 시험을 잘 못 치면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성향의 학생들 모두 다 사실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중3 때 복습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열심히 해본 적은 없거든요. 수학을 했다 뿐이지 열심히 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2달 정도는 조바심 내지 말고 옆에 친구들이 고등학교 공부한다고 초조해하지 말고 중학교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EBS 강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을 혼자 정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강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은 수학 전체 1년 과정을 한 번 볼 수 있다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나는 1학기 과정만 2번 볼래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1학기 과정만 2번 볼래,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죠. 아까 제가 이제 밑줄이 다 다르거든요. 남아있는 기간 어떻게 공부할지 그걸 이제 수준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중학교 내신이 60% 밖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부량 자체가 적어요. 핸드폰을 항상 옆에 끼고 있고요. 핸드폰에서 뭘 그렇게 보는지 맨날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맨날 핸드폰을 손에서 떼질 않죠. 우선 이 학생들한테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좀 멀리하고,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30분씩 4회 해서 2시간만이라도 앉아있는 습관들을 먼저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0분씩 4회가 되면 10분씩 늘리고 1회씩 늘리고 하다 보면 우선 혼자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갖추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사실 중학교 때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습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EBS에서 혹시 추천드리는 강좌들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EBS에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 수준별 강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 들어와서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강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대체 뭘 고르라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처음에 전혀 모르실 때는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처음이신가요가 있어요. 처음이신가요를 누르면 이제 인터넷 여기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이 활용법이 동영상으로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영상 밑에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학년별 커리큘럼, 그다음 국수형 커리큘럼 되어 있는 건 이건 보편적인 커리큘럼을 짜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커리큘럼을 눌러보면요. 여기에서 학년별 커리큘럼을 볼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을 눌러보면 처음에 어떤 강좌를 보고 다음에 어떤 강좌를 보고 다음에 어떤 강좌를 보게끔 우리가 준비해 뒀어 라는 방향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기초가 더 필요하면 기초 강좌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에서 좀 잘해 하면 기초 강좌 하나 빼시면 됩니다. 이게 고2, 고3 다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저희 끝에 보시면 이제 맞춤형 커리큘럼을 검색할 수 있어요. 나는 몇 학년인데 나는 몇 등급 정도 돼. 그리고 나는 문제를 풀 때 이런 고민들을 해 라는 것들을 입력을 하면 그 수준에 맞는 강좌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강좌들을 선별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나는 중학교 수학을 한 번쯤 정리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힘들어 하거나 나는 중학교 때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50일 동안 중학교 3학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50일 수학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복습을 아까 전에 제가 최상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모든 수준 학생들 전부 다 중학교 복습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를 혹시 참고를 하시면 중학교 수학을 한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첫 공부할 때 제가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에 충실한 강좌들입니다. 이 닥터링이라는 거, 닥터링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이게 수학을 잘 못하는 너네들 많이 아프지 어루만져 주겠다 해서 만든 강좌예요. 문제풀이보다 개념이 주로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개념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중학교 개념들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올림포스 닥터링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고등 예비과정이라는 강의도 있으니까 처음에 입학 전에 한번쯤 듣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도 굉장히 많이들 보는데요. 이제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진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 이제 저기 수학의 왕도라는 강의나 아니면 학교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올림포스라는 강좌가 조금 이제 수준별로 많은 문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올림포스를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잘못된 공부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EBS에서 1학년 강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올림포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올림포스를 듣기 전에 앞선 개념 강좌를 듣고 올림포스를 듣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학교 시험을 앞두고 나면요. 보통 이제 뭐 학원이 주변에 많은 지역에는 시험 대비 특강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원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래도 시험을 앞두고 초단기로 효율적인 압축 강좌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게 정말 이제 뛰어난 선생님들이 이게 3주 동안에 벼락치기 할 수 있도록 강좌들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벼락치기 강좌도 있고 여기에 밑에 보시면 서술형에 대비한 강좌도 있고 그다음 수행평가에 대비한 강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이라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EBS 안에서도 뭐 서술형 평가든 수행평가든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강좌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한 것들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EBS 안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활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EBS라고 하면 보통 예전에 어머님들이 TV에서 보던 EBS 채널만 생각을 하셔서 이게 EBS에는 수능 대비한 강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강좌 이외에도 굉장히 활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저기 EBS 대입상담실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 상담을 해주는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 학생들에게 애정은 가지고 있지만 매년 바뀌는 그 대학 입시 전형들을 전부 다 깨뚫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요, 혹은 EBS에서 강의를 하는 저도 제가 놓치고 있는 전형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시에만 정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저기에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간호대학을 가고 싶은데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이 있는 대학들 다 알려주세요. 아니면 그 대학의 합격선들 작년에 경쟁률들 다 알려주세요. 그럼 다 정리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흔히 검색창에다가 써서 검색을 하고 뭐 혹은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다른 학부모님들, 다른 선배들 이런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들을 면담을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면담을 할 때도 먼저 여기에 거쳐서 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저기에서 네가 가고자 하는 학과들 최소한 먼저 공부하고 와라. 사실 학생들도 평소에 선생님을 잘 찾아가지 않다가 무언가 질문을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더 그렇죠. 더군다나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 더 큽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가기 힘들고 선생님을 마주하기 힘들어도 여기에 이제 글을 올리시면요, 어쨌든 익명이 보장이 되어서 그
답변을 하신 선생님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질문을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고요. 그게 답변이 되었습니다라고 문자 알림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EBS에 이제 풀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건 이제 기본적인 강좌들 이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모의고사들을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학교 시험은 철저하게 교실에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사실 조금 막막해요. 그 해설 강의들도 당연히 있지만 내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나는 조금 상위권인데 수학을 30문제 다 굳이 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학생들은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별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 10문제만 뽑아서 이렇게 풀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몇 번 문제 문항이 정답률, 오답률이 몇 %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그 해당 문제를 클릭을 하면 바로 그 문항이 여기에서 뜨고요. 혹시 밑에서 바로 눌러서 해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는 한 가지는 저기 교재 기출문항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모의고사의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들 기출문항 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게 단원별로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 다항함수의 미분계수와 도함수 1800문제 있네요. 도함수의 활용 1900문제 있죠. 기출문제나 연계 문제들 전부 다 단원별로 쪼개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단원을 하나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오답률이 몇 % 이상인 문제를 뭐 50문제든 100문제든 출력을 해 보시면 그러면 해당 단원에서 오답률이 비슷한 문항별로 이제 쭉 나올 테니까 사실은 뭐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EBS에도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대학을 간 선배들의 후기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자기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꿈장학생이라는 것도 있는데 꿈장학생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이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성공한 그런 선배들을 매년 선발해서 이제 시상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 정말 힘들게 공부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사명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런 거 보면 그냥 흥미 위주의 영상 하나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자극, 울림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수학 공부에 대한 학습법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국어 선생님이 오실 때도 있고 영어 선생님이 오실 때도 있고 탐구 선생님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법이나 다른 입시 설명회들도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전부 다 올라오니까요. 들어가서 찾아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험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외롭습니다. 사실 내가 곁에서 부모님이 아무리 힘이 되어 주려고 해도 학생들이 혼자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끔 칭찬에 조금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60점 맞던 아이인데 8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이 칭찬을 나도 이렇게 기쁜데 너 얼마나 기쁘겠니? 이렇게 해주면 참 좋으실 텐데. 긴장하지 마라.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금방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면 학생들이 분명히 힘들 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많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어떤 입시 정보를 전해주는 것보다 사실 그 존재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많이 좀 다독여 주시고요. 이제 딱 3년 1000일 정도의 시간,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혀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찾아와서 들으실 정도면 분명히 3년 후에는 멋진 인생을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서울로 혹은 원하는 대학으로 가셔서 좀 멋진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